자, 안녕하세요. 미술 교과서 지도서 완전 정복 34강입니다. 드디어 표현 파트 들어가네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뭐 이 체험 영역이 우리가 이제 그 통합 과정이다 보니까 체험 영역이 좀 많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뭐 체험 영역이 뭐 디자인도 들어있고 뭐 체험적인 요소를 비롯한 어떤 주변 환경에 관련된 내용들 되게 많죠. 그래서 표현은 우선 반 좀 넘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표현은 뭐 우리가 중요한 거 그렇게 많지 않고 체험보다 많지 않아요. 감상 영역도 오히려 많지 않아요. 감상 영역도 그렇게 많지 않고 어쨌든 하여튼 최대한 좀 달려보려고 합니다. 아니 그 문제풀이 하면은 수업을 한 번 하니까 조금 뭐 이것도 하는데 좀 여유가 있겠다, 조금 여유가 있겠다, 전보다 두 번 수업할 때보다. 그런데 첨삭이 생각보다 많이 보내와서 시간이 꽤 걸리네. 이게 오늘도 수요일인데 월, 화, 수 계속 첨삭만 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좀 문제 내고 첨삭하다가 그 다음에 내일 목, 금 이게 죽으라 또 문제 내야겠죠. 그 뭐 제 사정이고 여러분들 이제 조금씩 기다리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열심히 마지막까지 한번 해보려 합니다. 그래서 34강이죠 벌써.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미술과 재료, 그러니까 재료적인 면과 그 다음에 초상화, 정물화 정도 크게 카테고리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 안에서 이제 드가, 미켈란젤로, 박수근, 세라, 이중섭, 클랭, 보테로, 그 다음에 고야, 헤다, 그 다음에 체카도, 세잔, 웰셀만, 그 다음에 피카소 뭐 이런 개념들이 나와요. 그래서 바로 보시죠. 우선 드가가 나오는데 뭐 재료적 측면이다 보니까 자, 무용을 하다가 잠시 쉬고 있는 무용수의 동작과 자세를 우선 뭘로 그렸냐면 콩테 크레용, 그래서 콩테 크레용으로 그렸어요. 그래서 무용수의 동작과 자세를 정확히 관찰해 가지고 생동감 있게 표현한다. 드가는 파리의 근대적 생활의 주제를, 그러니까 이 드가도 인상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근대적 근대적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상파 자체가 주제가 뭡니까? 뭐 빛이라고 해도 되고, 뭐 우리가 흔히 이제 그게 주제다라고 하는데, 뭐 소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일상의 도시 생활, 얘네들이 이제 부르주아를 추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꾸르베 사실주의 이후에 꾸르베 사실주의는 현실을 비판하는 입장을 그대로 반영을 했다면, 인상주의는 걔네들을 이제 긍정으로 보고 있어서 도시,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도시로 다 몰렸단 말이죠. 그러므로 해가지고 자연히 농사 짓는 사람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주의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꾸르베 사실주의가 등장을 한 거야. 물론 자연주의는 루스의 그 자연주의 사상에 의해서 자연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면서 등장을 했고, 그래서 뭐 밀레라든가 뭐 거기에 이제 해당되는 그 바르비종 화가들이 그렸고, 그 다음에 바로 뒤에 이제 사실주의가 등장하면서 도시의 노동계층을 그리게 되죠. 그래서 사회적 비판점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인상주의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근대적 생활 주제를 찾아가지고 정확한 소묘 능력 위에 신선하고 화려한 색감이 넘치는 근대적 감각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인물의 동작의 순간의 포즈, 그건 드가의 특징이죠. 그래서 새로운 각도의 부분적으로 부각을 시키는 수법을 강조를 하면서, 이것은 우교의 영향이에요. 우교의 영향이다. 그 다음에 경마나 무희, 욕탕에 들어가거나 나오려는 여성의 순간의 동작, 이거는 카메라. 이제 카메라의 영향이고, 이런 그의 눈과 기량은 파스텔과 콩테, 크레용 등의 드로잉 작품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 다음에 이건 시험 문제 나왔었죠, 이거. 미켈란젤로. 리브의 문제인데, 이 작품을 통해 미켈란젤로가 모든 세부를 얼마나 세심하게 연구하는지, 소묘를 통해서 각 인물상에 얼마나 주의 깊게 준비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의 스케치북이 한 페이지인데, 그는 무녀 하나를 그리기 위해 모델을 여러 가지로 연구했고요. 황갈상의 종이에다가 빨간 분필,
이걸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사용해서 인체 꿈틀거리는 근육의 움직임을 세밀하게 표현을 하고 있대요. 이 박수근도 이 스케치죠. 연필, 종이에다가 연필을 했고요. 주변의 일상 풍경을 그린 스케치. 그 다음에 쇠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크레파스 콩테를 썼습니다. 색감이 짙고 부드러우며 풍부한 농담. 이것은 콩테의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세영 대표적인 작가고, 그의 그림에 선이 보이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이거 보시다시피 선이 보이지 않아요. 인물은 외곽선이 없이 빛과 어둠 안에 만들어진 만져질 듯 하면서도 사라져버릴 것 같은 형태인데 인물과 배경의 밀도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쇠라는 모델의 개성적인 신체의 특징을 드러내지 않고 보편적 인체의 형태만을 포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콩테와 크레파스는 부드러운 효과를 낼 수 있다. 특징. 그리고 진하고 부드러운 농담의 표현이 적합하다. 특징. 콩테는 연필보다 부드럽고 목탄보다 단단한 재료다. 목탄보다는 단단하죠, 아무래도. 근데 수정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단점. 그래서 장점, 장점, 단점. 요거 체크하시고요. 김명국은 모필을 사용했다. 모필. 우리가 이제 그 재료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선의 강약, 농담. 모필의 어떤 특징이죠. 최소한의 붓질의 그 일필. 일필의 그 최소한 붓질을 대상을 본질을 변한 작품으로 모필의 굵고 가는 변화에 빠르고 느린 힘의 분배가 한눈에 다 드러나고 일필적 특징이죠. 단목의 경쾌한 붓질로 얼굴이 드러나고 녹목을 거칠게 휘둘러 옷을 입혔는데 모필은 선의 강약과 농담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뭐다? 장점이다. 필력에 의한 유연함과 강한 속도감도 나타나고요. 번지기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 장점. 이중섭도 세 사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종이에 연필. 그 다음에 클랭이 나오죠. 클랭은 인체 측정의 연장인데 모델의 몸에 붓 대신 몸에다가 유화물감을 묻힌 후에 종이의 몸의 형태를 찍어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모델의 몸이 살아있는 브러쉬가 되어서 형상을 그려낸 것인데 클랭은 참된 표현은 절대로 미리 기획될 수가 없다. 우연적인 요소가 중요하다. 그래서 비물질성이라는 걸 추구하잖아, 이 사람은. 비물질성. 이 사람은 어디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신사실주의에 들어가잖아. 근데 이제 일상 요소들을 제시하는 신사실주의의 특징과는 사뭇 다르게 이제 비물질성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동작과 퍼포먼스 자연스러운 흔적들로 형성하는데 이 사람이 비물질로 추구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제시한 것이 모노크롬이에요. 근데 모노크롬도 이제는 거기서 비물질이 조금 녹록하다고 생각을 안 한 거죠. 이게 좀 이걸로는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만의 어떤 블루를 이제 특허를 내잖아요. 그래서 그 자체 내의 그 블루에 대한 어떤 상식적이면서도 관행적인 의미를 다 삭제하기 위해서 자기만의 블루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비물질성이 시작을 되고 지금 같은 작품 같은 경우도 이 비물질성 자체를 추구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방식을 버리고서 흔적만으로 남기는 작품들을 제시를 하게 되는 것이죠. 다빈치도 이렇게 수태고지를 위한 습작, 저기 펜입니다. 펜이고, 요거 약간 해상도가 좀 떨어지는데, 파르미자니노죠. 그래서, 매너리즘적 특성을 보이는 인체를 왜곡과 강조로 많이 알려진 작가인데, 이 사람이 이 작품을 어떻게 그렸냐면, 나무와 공을 반을 잘라, 나무 공을 반을 잘라 그 위에 블록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했다라는 것이죠. 작가는 이벌소에 갔다가 난생 처음 블록 거울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거울은 가까이에 있는 모습은 실제보다 크게, 뒷모습은 작게, 실제로 블록 거울은 그렇죠. 청년은 그 이상한 거울에 비친 자신의 기이한 모습을 그리고 싶었대요. 그러나 평면 위에 그 모습을 그리면 거울 속의 왜곡된 모습을 또다시 왜곡해야 하므로 그는 블록 거울과 같은 구조의 캔버스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을 반을 잘라서 이렇게 그렸다라는 것이죠. 자, 보테로 나오죠. 보테로, 콜롬비아 작가고요. 발을 잡고 있는 발레리나인데 발끝에 이 사람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발끝에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고 동세를 유쾌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되게 뚱뚱한 여성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약간 위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작가는 풍만한 형태로 고전 미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대부분 작품이 고전을 가지고서 작품을 약간 부풀게 해가지고 패러디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고전 미술 체크를 하시고 고전 미술을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미술을 해석해서 미술을 알렸는데 이 작품은 드가의 발레리나, 그러니까 드가의 고전 작품을 현대적으로 이렇게 약간 뚱뚱하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고전 미술을 항상 갖고 와서 쓴다라는 거. 드가는 사실적인 방식으로 발레리나를 묘사한 반면 보테로는 풍만한 발레리나를 그려서 기존의 미의식을 유쾌하게 풍자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대해진 몸이 만들어낸 부드러운 자세와 부자연스러운 자세와 그런 자세를 우아하게 유지하려는 균형이 작품에 잘 드러나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구본흥. 이 구본흥 작가는 우리나라의 1940년대 30년대 중반에 40년대에서 근현대 작가로서는 구본흥과 그 다음에 이중섭, 그 이후에는 그 박수근, 이런 작가들인데, 우리가 근현대를 쭉 보면 1910년대부터 쭉 70년대 80년대까지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유럽의 그 어떤 표현주의적, 다시 말하면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그런 양식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 모더니즘 양식을 받아들인 게 요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요 작품이면서 이중섭 작품이면서 뭐 그런 작품들. 그래서 표현주의와 야수주의적인 성향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친구 이상을 그린 작품으로 파이프를 문 고독한 모습을 분방한 분놀림과 어두운 색채로 표현을 했대요. 그래서 여기 나왔다시피 야수파에 속하고 표현주의 영향을 받아서 대담한 원색의 색채를 사용하고 있는 것도 역시 특징이다. 그 다음에 방고후 가쉐 의사의 초상 해가지고 나오는데, 자, 뭐 좀 이렇게 예민하게 그렸나봐요. 예민하고 특이한 감정이 드러나는 표정을 가세의 초상화를 나타내고 있는데, 방고후의 주치의였던 가시에 박사를 그린 초상화로 색감이 정열적이고 배경에 보이는 붓의 나선형 움직임, 그 역동적이고 아이러니한 거는 이 의사가 이 작품을 보고 반고흐의 그런 어떤 정신적인 문제를 캐치를 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고흐는 나는 사람들을 사진처럼 너무 비슷하게 그리지 않고 감정이 드러나는 표정으로 그리고 성격의 특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그 효과를 높이는 수단, 이 사람 일부러 그렇게 의도적으로 했다라는 거잖아요. 초상화에 대한 고흐의 철학이 설명해주고 있다. 그래서 감정적인 요소를 전달한다는 특징은 굉장히 강하네요. 고야. 이 작품 되게 유명하죠. 여기서 중앙에 이렇게 지금 이 왕비가 중앙에 있어요. 그리고 이 왕이라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옆에서 서포트 해주는 그런 상황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작품의 특성은 굉장히 의상이나 이런 것들을 화려하게 표현하면서 주문자한테 그런 부분에 초점이 가도록 그렸고, 그 다음에 사실은 되게 풍자적 요소가 있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왕과 그의 가족을 그린 집단 초상화인데, 화려한 복장, 중요한 건 여기서 화려한 복장은 눈속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인물들의 모습에서 왕가의 궁정생활의 단면을 엿볼 수가 있는데, 수석 궁정 화가의 자리에 오르게 된 직후에 그는 이 작품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왕과 그의 가족을 그린 집단 초상화로, 이 작품은 얼핏 보면 전통적인 왕가의 초상화 같아 보이지만 볼수록 기이한 분위기를 풍긴데요. 그래서 구도는 벨라스케스 시녀들 체크하시고요. 그래서 벨라스케스 시녀들을 유사하게 왼쪽에 화가 자신의 캠퍼스는 있지만 그림 속의 인물들은 어수선하게 서 있고 휘장과 보석을 통해서만 이들이 왕가라는 걸 짐작할 수 있다. 이게 이 왕가들의 눈속임이죠. 그래서 당시 궁정초상화들은 일반적으로 왕족의 모습을 미화시켰는데 고야는 그렇지가 않아요. 미화 없이 매우 사실적으로 우스꽝스럽게 그렸다는 거죠. 이건 무능한 칼로스 4세의 부도덕한 왕비에 의해 타락해가는 에스파냐의 상황을 냉소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 되게 중요한 어떤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해다. 이건 뭐 바니타스 많이 봤고요. 그 다음에 책과도 비교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비교될까요? 이 작품과 이 작품은 서로 간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성이 있다는 겁니다. 상징성. 물론 의도적인 거는 달라요. 물론 이 헤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네덜란드 바로크잖아요. 이게 등장 배경 자체도 비슷해요. 왜냐하면 조선 후기도 그렇고 네덜란드도 그렇고 종교개혁 이후에 얘네들도 상공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합니다. 지역적 특성 때문도 그렇고 그러면서 이렇게 부의 창조리 있으면서 그림들이 많이 팔로가 많이 생긴 거죠.
조선 후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서민들이 그림을 사기 시작한 거야. 특히나 이 민화 같은 경우는. 그러므로 해서 그림 시장이 많이 발달을 하게 된다는 것이 공통점이고, 두 번째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상징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은 헤다의 네덜란드 바로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청교도 사상에 의해서 굉장히 그 절제라든가 어떤 그 허무주의적 요소들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덧없음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다면 이 책가도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의 어떤 계급사회에서 누리지 못했던 것을 그 선망의 대상인 것들을 가지고서 대상을 하나하나 추가를 해서 그것을 주문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여태까지 추구하지 못했지만 그런 그림이라도 그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그림을 그렸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얘네들이 뭐 양반처럼 책을 읽거나 뭐 그렇게 뭐 공직에 가고 하는 일이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보시면 책과 일상생활에 쓰는 문방사호를 중심으로 해서 그린 것으로 복숭아는 장수를 의미하고 수박은 다산, 새가 연밥을 쪼는 부분은 합격을 상징하고요. 고매한 학덕을 쌓고 싶어 했던 선비의 소망, 이런 것이 당기고, 책가도 그림은 유교의 문인선호,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문인선호니까 양반들 중심이라는 거죠. 사상 때문에 조선시대의 집안 장식물로, 용도는 뭡니까? 장식물이죠. 소재의 상징성으로 책은 과거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벼슬을 하라는 뜻인데, 모란 꽃은 부귀영화, 화병은 평안을, 복숭아는 장수를, 수박은 다산을, 새가 연밥 주는 곳은 합격,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세잔을 볼까요? 세잔은 다양한 시점에서 사과를 관찰한 후에 하나면을 구성했어요. 그래서 사물간의 공간을 고려해서 균형 있는 구도를 구성했는데, 사실은 약간 우리가 보이는 이질감 있게 표현을 했죠. 이게 다시점 때문에 그런다. 세잔은 정물화를 가장 많이 그린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모든 물체를 환원하면 기하 입방체로 되어 있다는 말을 했는데, 구원뿔 원기둥, 요거는 그냥 정석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사람 세잔 쓸 때는 구원뿔 원기둥, 환원주의적 입장이라는 뜻이죠. 근본적인 형을 탐구했고, 또한 화면 구성의 조화를 위해서 투시법에 맞지 않게 표현을 했다. 자, 윌셀만 중요합니다. 이 사람 나올만한데 계속 안 나오고 있었어요. 그죠? 윌셀만은 꽃이 담긴 화병에 과일을 단순화된 형으로 이렇게 디자인처럼 표현을 했죠. 원근법을 무시한 화면 구성, 강렬하고도 단순한 방식으로 표현을 했고요. 대담하고 깔끔한 색채. 예. 어쨌든 이 팝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삼각형 마름몰 구도, 역삼각형 구도 뭐 이런 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판화 나오는 것 같네요. 판화. 자, 피카소는 이제 다색 리놀륨 판화. 우리 이제 고무죠. 리놀륨판은 칼자국 효과를 잘 살려 다양한 색의 대비를 주고 주제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 다색입니다. 실제로 봐도 되게 그 리놀륨 같죠? 목판 아니면 리놀륨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피카소는 일생을 통해서 사람, 특히 여인의 초상을 많이 그렸는데, 그는 당시에 몇 주에 걸쳐 이 여인의 초상을 리논 판화로 제작을 했대요. 조각칼로 둥근 홈을 파고 잉킹을 통해서 컬러의 변화를 실험하면서 기법의 다양성을 추구했고요. 이 소재에 대한 다색 판화, 그래서 이는 리놀륨 가공이 쉬운 점을 교묘히 이용을 하면서 리놀 판화에 제작하면서 각각의 색깔마다 판을 작성하고 겹쳐 찍는 방식, 뭐 이렇게 했대요. 자, 무구정광대 다란이경. 목판이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로서 나무판에다 글자를 정교하게 새겨서 종이에 찍어댄 형식입니다. 우리나라의 인쇄문화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거고, 우리나라 일찍부터 인쇄문화가 발달했고, 신라 750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다란이경은 세계 최고의 목판본으로 알려졌죠. 석가탑에서 발견됐고요. 두루마리 형식으로 경전이죠. 지금까지 세계에 가장 오래된 인경으로 알려진 일본의 백만탑 다란이경보다 20년 앞서는 셈이다 해가지고 보시면 되죠. 직지심체요절 요것도 있고요. 우리나라 세계에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입니다. 아까 목판이었는데, 직지심체요절과 세계문화유산 8만대장경이 있는데, 판화 기법을 이용한 대표적인 작품이고요. 활자 인쇄 기술의 우수함을 보여주고 있대요. 자, 그 다음에 요 일본.
우큐에. 자, 일본 에도 시대의 서민 계층을 기반으로 해서 발달했다. 제가 이제 문제 낼 때 요 우큐에랑 우리 풍속화 한번 비교를 했었는데, 얘네들 공통점 중에 하나가 그때 당시에 이제 시대적인 어떤 풍요로움이 있었고, 원래 그림이 많이, 그러니까 이런 서민들의 그림이 많이 발달했다라는 것은 서민들이 그것을 돈 주고 살 정도 됐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풍요로운 거죠. 서민 계층을 기반으로 발달했다라는 거 중요하고요. 풍속화 양식이고요. 에도시대 판화나 회화 작품을 말하고, 우교는 이 세상을, 에는 그림을 뜻한다. 그래서 우교에는 서민들의 취향에 맞게 풍경뿐만 아니라 사건 묘사와 풍자와 춘화 등을 널려 표현됐고요. 화풍의 특징은 명쾌한 선, 색면 배치 등이 대담한, 그래서 평면성으로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역동적인 동작과 원색의 색채, 뭐 이런 것들이 특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서명은 연필로 왼쪽부터 작품 번호, 제목, 그 다음에 제작년도, 작가 서명을 쓰는 순서대로, 이것도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오네요. 자, 황규백, 과거에 이제 기출에 나왔었는 메조틴트입니다. 그래서 로컬을 이용한다. 그럼 메조틴트죠. 판에 미세한 흠집을 낸 다음에 스크레이퍼와 버니셔, 이것도 중요하죠. 얘네들은 사실은 이 기구에 따라 이 판화가 좀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용구에 따라. 밝은 부분을 깎거나 문질러 판을 만드는 그 메조틴트 기법을 이용하고, 실뜨기를 하고 있는 선우가 배경에 코스모스가 어울려 서정적인 분위기를 나타낸다. 자, 집하나 과정, 밑그림 그려 트레싱지에 옮기고, 트레싱지를 뒤집어 먹지를 사용해서 붙일 부분을 옮기고요. 그 다음에 판 위에 다양한 질감의 종이를 잘라 붙입니다. 아무래도 집하나니까 풀이 많으면 판 위에 잉크를 묻히고요. 그 다음에 찍을 종이를 올리고 손가락으로 문지릅니다. 물론 발인 같은 걸로 문지러도 되고요. 찍어내고요. 드라이 포인트는 밑그림 위에 아크릴판을 올리고 송곳으로 긁어 판을 만드는데, 드라이 포인트는요, 겨우 이제는 우리가 뭐랑 많이 비교되냐면 저기 뭡니까, 드라이 포인트는 인그레이빙이랑 좀 비교가 되는 게, 인그레이빙도 파서 같이 하는 방식은 같은데, 인그레이빙은 깊게 파요. 깊게 파는 경우가 있어요. 강약 조절할 때. 근데 드라이 포인트는 겹침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제 아크릴에 많이 했었죠. 동파는 비싸가지고, 물론 하긴 했었지만 다른 작품, 여러 작품 할 때는 아크릴로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송곳으로 긁어서 판을 만드는데, 어두운 부분은 깊게, 밝은 부분은 얇게 파는데, 그게 인그레이빙 특징인데 드라이 포인트에도 합니다. 근데 이게 잠깐 잘못된 게 뭐냐면, 니들로 이걸 깊고 얕게 하는 표현 위주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이거를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되고, 왜냐하면 얘네들이 보통 드라이 포인트는 전부 해칭 기법을 써요. 그죠? 겹침 기법을 쓴다는 거예요. 물론 강약은 있어요. 그리고 찍을 종이를 물에 적시고 찍기 전에 갱기로 덮어 물기를 제거한다. 왜 물에 적실까요? 얘네 같은 경우 오목판하기 때문에 잉크가 이제 그 오목한 부분에 들어가 있잖아. 그 위에를 닦아낸단 말이야. 그래서 종이가 그 오목한 부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적시는 거죠. 그래서 두꺼운 종이를 이용해서 아크릴을 흠집해서 잉크를 밀어넣고, 부드러운 천으로 ing크를 닦아내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디러는 동판화. 참 디러는 동판화로 알려졌는데 인그레이빙이네요. 그래요. 이거 동판화군요. 얘는 사실은 동판화인지 목판화인지 사실 얼뜬 봐서는 잘 구분이 안 갑니다. 목판화가 좀 이상한 거죠. 목판화가 그렇게 세부적으로 표현이 된다는 것 자체가. 디러의 동판화, 멜랑콜리아. 그래서 기사 죽음과 악마. 그 다음에 서재성 히에로니무스와 함께 알베르트 디러가 남긴 3대 동판 가운데 하나죠. 이 작품들은 하나같이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묻고 있고요. 디러의 철학과 종교, 인생관이 내재해 있고, 수수께끼와도 같은 우위성을 담고 있다. 섬세한 묘사가 돋보이고요. 오목판화의 작품으로 가는 선이 겹쳐서 명암을 표현하고 있다. 이것도 조금 이상하다. 이게 보면 인그레이빙이잖아요. 근데 이제 가는 선이 겹쳐서 명암을 나타내고 있다. 물론 해칭도 얘도 좀 쓰죠. 쓰기는 쓰는데, 사실은 아까 이 드라이 포인트가 그게 좀 겹침으로 이제 명암이 나타난다라고 가야 돼요. 이게 좀 그러네. 물론 겹침 쓰기는 씁니다. 근데 오히려 홈을 깊고 얕게 파는 걸로 가야 돼요, 얘는. 자, 여기까지네요. 자, 여기까지고, 26분. 너무 길면 또 뭐라 하는데.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더 많은 내용으로, 좋은 내용으로 또 준비해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